예, 그 제목은 나에게 다가오는 5월입니다. 화려한 휴가를 보셨죠? 예, 그걸 보면서 이미 보셨던 분들도 계시죠? 다시 보니까 또 틀리죠? 예, 그게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역사를 전공하는 묘미예요. 똑같은 장소에 가도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보였던 게 또 보이는 거죠. 예,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갔는데 매일 똑같은 것만 보거나 같은 영화를 봤는데 똑같은 감정이 든다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겠어요. 그만큼 변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읽어내는 게 역사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제가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 다른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딸하고 무척 친한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좀 맹랑해요. 근데 딸하고 친한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늙었다는 걸 늘 확인을 해요. 예, 저는 안 들리는데 걔 귀에는 저희 딸 귀에는 잘 들린다든지, 예, 저 앞만 보고 있는데 뭐 걔가 보는 시야는 더 넓다든지 실제로 감각에서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느껴서 제가 역시 그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멀어도 가까워도 적당거리를 혼자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사실은 많은 변화하는데 사람은 한참 변한 다음에 그 변화를 느끼기 마련인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영화를 반복해서 볼 때는 자기의 변화를 가장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계속 동화책을 똑같은 걸 여러분도 그랬죠? 읽으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걸 계속 읽어달라고 그럴까?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죠? 아이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걔네들은 늘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 똑같은 걸 반복해서 보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어제 본 만화책을 다시 또 보기는 싫잖아요. 그건 이만큼 우리가 늙었다는 증거죠. 여러분의 전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들 속에서 지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더라고요. 예, 중국의 어떤 학자는 천안문 사건 때 망명을 해서 80년대 말에 있었죠. 천안문 사건 때 망명을 해서 이미 큰 학자가 돼서 엄청난 그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20년 정도 된 건데 20년이 돼도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30년은 엄청난 변화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30년의 변화 동안 광주항쟁이나 5.18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많은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겹지는 않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5.18에 대한 어떤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문제인데요. 5.18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라고 하는 국민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5.18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국민의식 조사도 계속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8은 고귀한 희생 위에 꼽힌 민주주의는 6월 항쟁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저렇게 평가가 돼요. 5.18에서 제기했던 건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는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때의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이. 예, 그 다음에 5.18의 가해 주체인 국가는 진상규명에 앞섰고 주동된 전달은 처벌했다. 근데 여기 제가 물음표를 치고 찐하게 쳐놨어요. 이 부분은 명백히 진상규명에 앞장선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주동된 전달을 처벌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의식 조사를 하면 진상도 잘 규명이 안 됐고 주동자도 잘 처벌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의외로 관심이 없고 어쩜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멀쩡하게 전두환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18의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는 정신적으로 사과를 받았고요. 물질적으로도 보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어떤 보상을 받아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보상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 위에 진상규명이나
어떤 주동자 처벌보다는 덜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던데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팩트 사실이 맞고요. 그 다음에 5.18은 국가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민적으로는 다신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다. 5.18이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인 건 아세요?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고요. 대통령이 요즘 계속 안 가서 약간 헷갈리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으로 사실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영화를 보면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은 누구나 영화를 보고 있는 순간에 이제 들게 되는데요. 그때 그 영화에서도 주인공을 하던 이효원이 정말이냐고 물어봤다 그러죠. 5.18이. 그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젊은이들로서는 더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런 것들에서 다시 일어나는 안 될 비극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았던 5.18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거랑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갈라야 되는 그런 역사라는 게 4.19 그러면 그런 일 없고요. 6월 항쟁 때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광주 5.18만 되면 우리와 그들을 가를 수 있을 만큼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는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주의 고민을 보면 민주화도 달성되었고 진상도 규명되었고 전두환도 처벌되었고 국가가 보상됐고 기념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도 왜 5.18은 광주의 기억과 기념으로 왜 소화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나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공유하려 하거나 아니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떤 정서적인 걸로 얘기하면 소외 혹은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소외나 고립감을 느끼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흔적을 지우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청을 없애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전남도청이 당시 상당히 중요한 시민군의 사적지인데 그것을 허물자고 얘기했을 때 찬성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한테 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소외나 고립감인데요. 이 소외나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앙과 여기 지역 학생 있어요? 지방 학생. 어디예요? 어디? 지역이. 어디? 포항, 또 대전, 김해. 멀리서 오셨네. 저희 딸도 보내야 되겠네. 나중에 대학 가면. 근데 이 소외나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같이 서울에 40년 가까이 살다가 6년에 춘천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느껴요. 서울에 오면 존재감이 있는데 춘천 가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 걸 느낄 때 그런 소외감도 있지만 어떤 소외감이 있냐면요. 얼마 전에 경춘선이 없어지고 전철이 생겼어요. 그때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낭만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에 김 작가라는 분은 춘천에 와서 사라지기 전에 와서 봤더니 자기가 10년 전에 봤던 그 도시는 어딘가 사라지고 뭐 번화한 거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 상대를 우리가 1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어줘야 되는 거냐? 춘천이. 무슨 얘기냐면 얼마큼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냐면 그 가다 서다는 기차를 타고 60km도 안 되는 길을 2시간씩 달려서 서울에 오고 매번 연착할 때에 춘천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이 있어요. 서울에 가까이 살고 있지만 왜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것을 같이 사라지는 낭만과 함께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라지는 낭만에 대한 아쉬움만이 모든 방송과 신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서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다. 그 속에서 저는 사실 소외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소외감의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지금 애기봉에 트리가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 애기봉의 트리를 켜기 위해서 경기도 도지사랑 국회의원들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사라졌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떻겠어요? 언제 포격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와서 자기의 정치적 행위를 다 하고 간 그 정치가들은 사라졌지만 거기 남아있는 애기봉 근처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인 그분들도 얼마나 지금 무서움에 떨고 있겠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춘천 사람 느낀 소외보다 훨씬 심각한 소외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정서, 약간 이해가 되시라고 사례를 들었지만 그런 정서가 광주 사건의 경험자, 특히 피해자이신 분들한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예,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건 링크가 제가 안 돼가지고 컴퓨터가 좀 그래서 잠깐 이 노래를 따로 가져왔는데 예, 이 노래를 지은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는 김원중 씨는 예, 김원중 씨는 전남대학교 2학년 때 이 사건을 광주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5.18 때 자기는 날라리 가수였대요. 대학생 통기타 배우 다니는. 그럼 자기도 금남로까지 갔는데 그 시위까지 갔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외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바위섬이 광주를 얘기해요. 이게 광주 사람들의 정서를 아주 잘 반영하는 노래예요. 한번 이제 들어보면서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목소리에도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이게 광주에서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광주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여기서 바위섬이 광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폭풍우가 이제 그 폭력 그 죽음 당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면 너는 내가 미워도 그러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자기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미안한 마음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같이 이렇게 담아서 광주 사람으로서 불러준 광주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같은 피해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른 그 어떤 노래라고 하면은 이 정서송에 그 광주인들의 생각이 아주 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이번에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강한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광주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여기 보면 세계인의 마음 구속에 자리 잡은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광주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 광주의 5.18의 기억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홀로코스트 스케일이 훨씬 커요.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는 비극이죠. 예. 그러면 꿈을 크게 갖고 우리가 5.18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화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안 되는 비극으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을 기억하여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같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 있다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이 홀로코스트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코드를 가지고 다시 5.18 그 광주의 기억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다 읽었겠죠? 설마? 그래도, 예, 억지로라도 읽게 돼 있잖아요? 예, 숙제로라도. 안내 얘기입니다. 이 안네 프랑크라고 하는, 폴란드에 살았던 이 소녀는, 그리고 44년도에 잡혀가서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던 이 소녀가 남긴 일기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게 홀로코스트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안내가 마지막으로 쓴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면 나는 그곳으로 만족해. 나는 내가 여자, 특히 강한 성격의 용감한 여자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오래 살게 해주신다면 엄마 이상의 인간이 되겠어. 여기서 여학생들 팍 닿는 게 있죠? 예. 자, 인간적이죠? 예. 보잘것 없는 인간으로서 일생을 마치지는 않을 작정이야.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의 소망을 얘기했는데요. 근데 안내의 일기가 감동을 준 것은, 안내가 매일 기록한 것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와 숨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죠. 전쟁 속에서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 안내 일기 서문에다 쓴 내용입니다. 이게 안내 일기에 등장하는 8명은 매일 공포와 굴욕 밑에 살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안내 일기는 그녀의 경험이 그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안내의 짧은 생애와 전 세계의 혼란에 우리가 연대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라고 해서 역시 영혼과 집단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의 고백에 공감하는 그런 역사로서의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데 안내 일기가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홀로코스트 유태인 대학살이라고 하면 처음에 홀로코스트, 여기 보면 홀로코스트는 처음부터 홀로코스트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에 1945년에 전쟁이 딱 마무리된 무렵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나치, 그러니까 뭐가 악이었냐면은 나치즘이 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얘기하는 그 나치즘이 악이었고 그 나치즘을 다 없애면 그 악이 곧 제거되고 나면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라는 희망이 넘쳤어요. 그래서 나치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구제가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게 진보 내러티브가 유행을 한 거예요. 나치만 이제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방치한 악이 뭐였냐면 유태인 대학살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악을 없애면 세상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치즘이 청산이 돼도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치가 아니라 바로 유태인 대학살의 그 고통 속에서 프레모 레비같이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도 결국 나중에 자살을 해요. 왜? 나는 살아남았는데 너무 억울해. 그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몇 명 안 되는 그런 어떤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났던 프레모 레비라고 책을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는데 레비 자살을 해요. 결국은. 예. 살아남은 사람조차 살아남은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악은 상대가 아니라 유태인 대학살 그 자체,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그 기억, 그것이 바로 악이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여전히 희생자들한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나치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트라우마가 없어져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을 살고 구원받아 살지 못하고 자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바로 60년대 초반쯤 가서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20년 가까이 되면서부터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게 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네가 저지른 악이 아니고 우리가 저지른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악한 네가 저지른 나쁜 사람이 저지른 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지른 죄악이라고, 인류가 함께 저지른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특정 집단에게 트라우마였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그 트라우마였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역사 25년 넘어가고 이러면서 반세기를 거치게 되면서 모든 인류에게 트라우마적인 사건, 이런 사건은 정말 벌어져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사건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바로 인류가 홀로코스트의 비극에 공감하면서 함께 슬퍼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없앤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슬픈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아와 적을 어떤 그 이분법적 대립 속에서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악을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슬픔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정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극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슬픈 역사였어 라고 받아들이는데 반세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5.18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할까? 짐작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진보가 아니라 비극서사, 슬픈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홀로코스트.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핵심이 뭐냐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트라우마 희생자들의 어떤 끔찍한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스스로와 이제 일체화시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금방 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는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에요. 왜냐면 여기 나왔지만 악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악은 평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 심리학 이런 거 하면 어떤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가 이런 걸 고민하지만 그렇게 악을 상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화시키는 거죠. 나도 여러분도 인정할 수 있죠. 속으로는 나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예. 근데 우리가 속으로 했던 그 나쁜 생각을 겉으로 조건이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늘 착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도 악을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이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희생자이고 또 가해자라면 집단의 고통이나 희생자 가해자로부터 함정인 거리를 두고서 외면할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악을 수용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악이 굉장히 평범한 거라는 걸 수용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악은 나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에 아까 얘기했던 악을 처치해서만 생기는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진정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이 나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경계심을 갖는 그런 어떤 그 절제심을 갖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이렇게 보편화돼야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었던 그리고 사실 홀로코스트 이후에도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도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미 이 단어가 보편화된 단어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많은 집단 대학살들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전쟁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누구나한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 홀로코스트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모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 그런 악이고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게 악이 평범하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아까 안내일기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코드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해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한 얘기 약간 어려워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5.18 보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보다는 그 안내일기나 미니 시리즈 홀로코스트라가 있었어요. 저기 미국에서 방영됐던 가족 드라마예요. 그래서 78년 4월부터 매일 방영된 1일 드라마였는데요. 유대인 가족과 고위층 나치 가족의 10년간의 삶을 추적한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런 미니 시리즈 홀로코스트나 안내일기와 같은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안내일기는 영화화도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바로
홀로코스트를 스펙타클하게 묘사하거나 지도자, 운동, 조직, 군중, 이데올로기 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작은 그룹,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의 관점에서 묘사를 하려고 해서 결국 그런 트라우마의 희생자는 보통의 남자, 여자, 어린이, 그리고 부모였다. 나의 가까운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이런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해자 문제인데요. 가해자들도 특수한 개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물.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특수하다. 특수한 어떤 인품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인물 중에 바로 그런 가해자도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보신 적 있어요? 워낙 오래돼서. 신들러 리스트는 독일인이에요.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독일인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신들러 리스트는 가해자였잖아요. 가해자로서 가해자 측이었던 이 사람이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는데 그때 일설에 의하면 아카데미상을 계속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카데미 감독상을 못 탔어요. 이걸 만들어 탔거든요. 그래서 감독상을 밖에서 탔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뭔가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 가해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을 잘 드러내줘서 이런 영화도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도 가해자에 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5.18로 갔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앞에서 키워드는 바로 그런 거죠. 누구나 피해자일 수 있고 가해자일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5.18을 한번 들여다보는데 문화적 여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화, 소설, 아까 봤던 노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피해자도 돼봤다, 가해자도 돼봤다 이런 과정들을 한번 같이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장면은 여러분이 좀 전에 본 장면입니다. 화려한 휴가 중에서 아까 이 장면 보셨죠? 이 장면의 특징을 기억나요? 뭐였습니까? 죽은 사람은 웃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은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고 있죠. 이게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화를 만든 분은 대구 출신의 감독이에요. 김지훈 감독. 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은 기억되고 있고 보상받았어요.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론 기억되고 보상받고 있지만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국가에 의한 기억과 기념과 보상에 의해서 자기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화려한 휴가 몇 명 봤는지 아세요? 800만이 봤어요. 이 영화가 한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다시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모든 그 5.18 관련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바로 왜 그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그 어떤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모든 영화 감독들이 아주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의 핵심은 뭐죠? 총을 발사했죠? 5월 22일 날 전남도청 앞인데요. 총을 발사했는데 정말 이혼이가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어본 게 뭐냐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대모를 하고 있었는데 애국가가 나오면서 총을 쐈어요. 군인들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쏜 거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상징력이라는 거예요. 좀 다시 봤을 때 좀 길기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장면에 주목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동안 배경음악이 뭐였어요? 애국가였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감독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바로 광주 시민들은 거기에 분노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은 바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까 아버지를 부리던 어린아이 중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았고 바로 이 주인공 사이에서는 주인공 둘 사이에서는 바로 형제 관계를 갈라놓는 일이 바로 광주 5.18 사건이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정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총소리가 난 거는 맞아요. 그거는 정말 정말 이게 희비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장면까지 이 장면들을 통해서 바로 광주 항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야 됐던 것은 바로 부모 형제가 아니었다는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장면들을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감독이. 너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영화에 이 영화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제가 이 장면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은 1996년도 장선호 감독이 만든 꽃님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아주 오랫동안 나와요. 예, 이것은 바로 그 총격 당시 엄마를 잃은 소녀의 무덤 앞에서의 굿거리 이 장면과 함께 나와서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길게 보죠. 결국 많은 감독들이 영화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작전회의가 돼서 어떻게 공격을 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군인들의 총칼 아래 많은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예, 워낙 또 이게 일찍 만들어진 영화라서 진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실제의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남아있는 장면들을 거의 재현을 그대로 해서 보여준 장면들인데요. 왜 이것을 자꾸 보여주었냐면 왜 광주 사람들이 총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날 5월 20일 날 도청 앞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이해하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독들이 이런 장면을 아주 오래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이 장면은 이제 이정현이죠. 예, 이정현인데 이 작품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이 영화 꽃잎 영화에서 상당히 상징적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정현이는 빨간 옷을 입고 흰 천을 들고 있어요. 희생과 어떤 명복을 빚는 그런 어떤 의미의 그 의미를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은 뭐냐면 예전에는 국기 하강식이 있었어요. 국기가 이렇게 저녁 때 내려지면 모두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여러분은 잘 기억 못하는, 그러나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올 것 같긴 한데. 예, 그때 바로 이정현의 행동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국가가 죽였죠. 나라가 죽였습니다. 군인이 죽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과 반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리라. 너무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것도. 예. 나를 죽인 국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을 죽인, 우리 엄마를 죽인 국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군인들이 총을 쏴서 우리 엄마가 죽은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광주 시민들의 고민에 대해서 바깥에 있었던 제3자들,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장면도 꽃잎에 나옵니다.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 저쪽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쭈그리고 있는 사람은 문성근 씨고, 그냥 명계남 씨 나오고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서 무슨 대화를 하나 잘 들어보세요. 함께 6.25 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는데 뭔 소리야 지금. 말 조심해요. 죽긴 누가 죽었다고. 말짱 헛소문이야. 헛소문? 특전사고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이 말이요. 몽둥이로 뒤지게 패불다가 그것도 안 되는 끼니 총으로 쏴불고 칼로 부셔불고 연병을 했다는데 헛소문이요? 글쎄 애벤 여자배를 칼로 쑤셔 불고 가인애들 젖가슴으로 두부자리끼 도려냈다는디 말도 못했디요. 설마. 설마가 아니란게 2,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디 애어른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어 번졌디요. 에이? 오지게 주인나라 밭등들한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말이오, 그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저질렀을까. 어허,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에? 2,000명은 무슨 2,000명? 내가 알기로는 채 10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던디. 그리고 그 무엇이냐 그죠? 에? 전국의 고정 간첩들이 말이오, 광주로 죄다 몰려 들어가갖고 일 저질렀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 자네들은 뉴스도 안 봐? 이 사람들 순 빨갱이 아니오? 빨갱이 무슨 빨갱이요. 소문이 아도 그랑께 그러지 우리가 뭐 아는가. 대모하는 새끼들은 다 패치기 뿌야 된다, 씨발. 말도 없구만. 바로 이런 시선으로 광주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예, 그리고 놀랍게도 작년과 올해 이런 얘기들을 책으로 담아서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광주 지역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책임감 없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얘기를 들 때마다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대화들이 세상에 오고 갔다고 하는 것들을 이 장면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모래시계 세대라고 하죠. 제가 어느새 이제 그런 세대로 이제 됐는데
이 95년도에 방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96년도에 만들어졌다까 이게 95년이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제 어쨌든 이 공중파를 통해서 이 광주항쟁이 이렇게 처음으로 전파를 타게 됐어요. 그 열광을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봤었던 그런 드라마인데, 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예,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여기서 검사로 나왔었는데요. 예.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장면에 보면 알 수 있지, 지금 작게 나와요. 이게 옛날 TV라서. 근데 바로 같이 도망을 다니던, 그날 5월 20일 같이 도망을 다니던 다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 있었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는 고향을 떠나온. 그런데 그 같이 다니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인공들이 보고서 이제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감정 눌러. 시원해? 감정 누르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임마? 그럼 날더러 여거 이대로 있으란 얘기요? 여거 방구석에? 승산 없는 싸움이야. 좋은 뜻이 있어. 나오라, 끼고! 형, 시방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이건 싸움이요? 이건 싸움이 아니지라. 길 가는 여자를 쏴 죽이는 게 어째 싸움이다요? 그래! 애들 총 갖고 있어. 군인이야. 나라에서 보냈고 훈련도 받았어. 또 빈주먹으로 나가서 뭐 치가려고 그래. 어떻게 산발로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라. 그 총이 무슨 총이냐? 우덜이 세금 내서 산 총이다. 우덜은 누구냐? 국민이다 이 말이요. 국민한테 그렇게럼 하면 안 된다고 보여줘야지라. 가만히 놔불면 그 썩을 놈들 나중에 또 그럴 것 아니겠어. 요렇게럼 해도 되는구나 할 것 아니겠어. 나 말이 틀렸어. 예, 평범한 시민이 왜 총을 들게 되었느냐? 바로 나와 같이 평범한 시민들을 군인이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폭도나 빨갱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태수유라는 그 역으로 나온 그 최민수 씨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타지인이죠. 그래서 바로 아까 그 시민군에 나섰던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시민군에 합류하려고 하는 태수한테 이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반장님은 타지 사람인 게 살아있어야지. 살아서 놈들한테 우리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말을 안 믿을지 모르게 반장님 같은 타지 사람이 우리 얘기를 해줘야어. 그것이 나의 부탁이고 우리 지수의 부탁이요. 거절하진 않겠지. 예? 이대로 그만두란 말씀이십니까? 제 후배가 죽고 그 동생이 죽는데도요. 그래서 같이 집에 가. 어머니. 저 내내 살면서 괴로울 겁니다. 그래요. 그렇겠지. 죽는 것이 편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하는 거 아니요.
예, 평생 살면서 내내 괴로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모래시계 세대에 모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85년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진실이 가려져 있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분해서. 뭔가 세상이 나를 속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화려한 휴가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를 차마 못 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그 당시에 살아갔던, 80년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태수가 얘기와 똑같이, 예, 그렇게 공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적으로 왜소화되고, 또 세대적으로 단절이 되면서, 그런 그 공감대들이, 근데 그때에 우리가, 내내 괴로울 겁니다 얘기했을 땐 이게 비극서사에 가깝겠습니까? 진보서사에 가깝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일주일 잠을 못 자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같이 슬퍼할 것 같아요? 전두환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바로 80년대 학생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은 이 80년 광주항쟁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런 진보소사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같이 이 슬픔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준 감독이 이제 화려한 휴가 거의 맨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죠. 이 장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투하하면 살려준다. 복도는 총을 걸어라. 마지막 경고다. 복도는 지금 당장 총을 버려. 아니야. 우리 목도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었고, 그러나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이 바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 입장이 되어서 쭉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가해자의 입장에 한번 대화를 보는 건데요. 근데 가해자 입장을 그린 영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